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과 한옥은 집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이어 관계가 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유의어 내지는 유의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예전에는 동의어란 말도 썼어요. 제가 말하는 예전이라고 하면 40년 전쯤? 30년 전쯤? 뭐 이때쯤인데 동의어란 말은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동의어는 뜻이 뭐야? 서로 뜻이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가령 아버지, 아빠, 부친 세 가지는 내용상 똑같아 보이지만 우린 이걸 섞어서 쓰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실까요? 부친 생신 축하해요. 좀 그래. 좀 그래. 그래서 이거는 동의어란 말은 잘 쓰지 않고 비슷한 의미의 단어다. 그래서 유의어, 는 유의관계를 더 많이 씁니다. 3번은 반의관계, 즉 반대말이죠. 4번은 안경테니까 전체와 부분 관계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은 사실 발문에 있는 단어와 예시에 있는 단어가 약간 차이가 있죠. 예시에서는 원초적 통계라고 써줘야 더욱 적절한데, 어찌됐든 발문과 예시에 있는 공통적인 단어, 원초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맞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빈센트 반 고흐 지문에서 나온 거고, 나의 그림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지 못한 것들, 내가 말로는 다 설명하지 못한 것들, 전체를 다 보여준다니까 정답은 5번이죠. 4번 보겠습니다. 단청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한자성어, 주요한 게 바로 음슬상화, 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수화불통. 물과 불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인간관계로 따지면 안 맞아. 평행선. 와신상담 아세요? 와신상담? 가시나무 침대에서 누워있고 쓸개를 할 듯. 왜? 그냥 취향이니까 존중할까? 아무튼 이거 왜 그러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감정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해? 육체에 고통을 주는 거. 뭐 하려고? 그 복수심을 유지하려고.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준비하는 것을 와신상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담은 쓸개거든요. 근데 쓸개가 쓰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 혹시? 쓸개는 쓰기 때문에 잘 먹지도 않아요. 음, 아무래도 먹을 일이 없으실 것 같아서 쓸개의 맛을 저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제 쓸개즙이 어떤 맛인지는 경험을 해봐서 쓰더라고. 토하다 보면 나와. 음식, 물, 위액, 그다음 그런 경험이 없길 바란다. 오비락, 오비이락.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거예요.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졌으니 배가 떨어진 것의 범인은 까마귀 맞죠? 아니죠. 까마귀가 우연히 그때 날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까마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의심받게 되는 상황. 유유상종 끼리끼리끼리. 그죠? 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와, 여기서 갑자기 문법이 나오다니 진짜. 그렇게 됐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 다 아세요? 근데 나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냈는데 근데 좀 약간 애들 눈빛이 좀 무섭더라고. 단어 형성 이거 원래 알아요? 근데 요즘은 지금 여러분들 저기 품사하고 있죠. 단어 형성은 하신 적이 애들이 너무 거칠게 노려가서 지금 안 배우는 거. 그냥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아닌가? 국민학교라서 배웠나? 아니야. 야, 이런 거 농담인데 자꾸 니네가 진지하게 들을까 봐 걱정이 돼. 정확히 저가 파생어란 단어를 배운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교육과정 안에서 배웠고, 초등학교였다.
저는 3학년 때까지만 국민학교예요. 졸업은 초등학교 했어. 초졸이야, 초졸. 단어 형성할 때 단일어는 뭐다? 어근 하나로 구성된 게 단일어죠. 복합어는 단일어가 아닌 모든 것은 복합어고요. 그 복합어 중에서 어근 또는 어근 쌍당어로 이루어지는 말들이 합성어. 그리고 이거 뭐예요? 어근과 접사. 여러분 접사가 뭐예요? 올바른 리액션 맞아요, 이거? 뭔가 신호를 보내긴 했던 거지? 네. 여러분들이 신호를 종합해 보니까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한정하거나 문법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주거나 또는 품사를 바꿔주는 번호 그러한 형식 형태소를 접사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저한테 신호를 보내셨죠?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적용 사례를 봐야 되는데, 야, 근데 니네 품사 배웠으면 의문의 변동은 다 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기해봐. 뭐라고 안 할? 뭐라고 해야지? 의문의 변동 끝나고 품사했잖아. 맞지? 아니요? 품사 먼저 하고 있어요? 알았어. 이따가 회식 때 물어볼 거야. 이거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원종이야? 다 엎드리세요, 선생님도. 요즘 애들 이거 단어 형성 모르는데 이게 맞아요? 아, 헤이. 어허, 털이 나갑니다. 현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저 잘 몰라가지고, 극적. 자, 사이시옷은 사실 음내 변동 다 배웠어도, 여러분들이 학기 시작하고 나서 고생 한참 할 때, 깜짝이야. 고생 한참 할 때, 맞춤법 파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고생합니다. 그때 나올 건데요. 한번 미리 던져봤어. 근데 이것만 봐도 맞출 수 있다? 지금 조건이 있고, 이게 몇 개가, 총 4개가 나오잖아요.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구성된 합성어, 앞말 모음, 뒷말 첫소리, 들소리. 일 대 사이시로 넣는다. 근데 이거 조건 1번이면 끝나. 순 우리말과 순 우리말. 한자와 한자. 다 나갔죠? 순우리말과 한자 뽑기. 한자와 순우리말. 순우리말. 요 조건만 맞춰봐도 얘밖에 안 남긴 합니다. 6번. 짤막하게 잘라놨는데 정답은 4번이죠. 호수 깊은 바닥에서는 현기성 애들이 수소를 내뿜고 있습니다. 7번 보시면 벌집의 육각형 구조는 최대 면적과 강도를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 1번이죠. 얘는 아름다움, 미관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8번. 생물이야말로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 사용될 블라블라블라. 그러니까 새롭고 어려운 환경에서 진화를 통해 그에 적응해 가면서 진화한 생물들이 새로운 혹독한 환경인 우주 공간에서 살아남는 역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요게 바로 우리 기술이 따라가야 될 분야가 아니겠냐라는 거고요. 요거 하면 전 생각나는 게 그 곰벌레라고 아세요? 어? 곰벌레 들어본 적 없어요? 곰벌레. 저도 직접 본 적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곰벌레 가자. 왜 아무것도 안 써져? 음. 세상이 저를 억까하는데 이거 맞나요? 또 있어요? 어? 짠. 귀여울 줄 알았냐? 이럴 줄 알았어?
노, 이거다. 근데 실제로는 이 흉측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저게 작았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얘를 제가 어떻게 아냐면, 얘 뭐 우주 공간이나 뭐 저 심해나 이런 데다 그냥 팽개쳐 놔도 살아남을 수 있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다가 갑자기 우주 공간에 가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은 환경이 되면 얘가 가사 상태로 이렇게 빠진대. 그럼 그 상태에서는 뭐 우주 공간에 갖다 놨다 다시 꺼내가지고 일어나 하면 다시 또 깨어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사 상태로 있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지구 박살나. 인류는 멀리 멀리 떠나가. 근데 너무 오래 걸리. 그럼 어떻게? 다 얼려놓잖아. 약간 냉동 수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도착하면은 뭐 전자레인지에 뭐 해동 2분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야? 띵! 아, 잘 잤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냉동 인간들이 있긴 하죠. 음. 스티브 잡스도 아마 냉동했을걸요? 질소 냉동해가지고 왜 얼렸어? 신선하게 보존? 왜 신선하게 이렇게 보존했죠? 나중에 과학기술이 받쳐주면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러면 그 기술을 치료하려고. 근데 한 가지 기술이 더 필요해요. 냉동하고 해동해서 멀쩡하게 이렇게 돼. 이게 아직 어렵거든요. 왜 안 될까? 전자레인지에 그냥 해동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기 그람 수에 맞춰서 띠리릭 하면 돼도 죽습니다. 안 돼요. 얼었다가 녹으면은 부피가 커졌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포 벽이 다 너덜너덜. 그래서 얼린 고기 해동하면 물 생기는 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주 환경에서 버티고 사는 거 어떤 힌트를 얻자? 예, 생물에서 힌트를 얻자. 그리고 9번. 이거는 약간 억지 같긴 한데 일단은 글의 맥락은 그렇습니다. 과학이 자연을 모방해서 발전하고 그 발전된 과학이 다시 자연을 보존하는 데 쓰인다. 서로 상호 보존, 상호 보존이 되겠죠. 그리고 10번. 일어난다의 의미, 일, 사건,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 이미 답지와 해설이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1번에 보시면 정답은 4번이죠. 자, 2번. 기억의 사례인데 요거 여러분들 숙제로 했던 그 헬리콥터 프로펠러 기억하세요? 거기에 보면 양력 설명이 나오는데 요게 딱 설명이 어때요? 양력의 반대입니다. 양력은 위쪽의 길이가 빨라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 뒤집어 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아래쪽 길이가 빨라지면서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그러면 빠른 속도로 들뜨는 힘을 막아줘서 뒤집히지 않고 쫙 딸려서 가는 거지. 3번. 자, A에서 E와 바꿔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또 단어 나왔죠? 앞에 있던 애들은 워낙 많이 보던 것들이니까. 살인문, 뭐, 쓰여지다, 사라지다, 죽다란 뜻도 되고, 적은 것, 잠깐이란 얘기고, 삼공하면, 예,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고, 권력의 끝이죠. 이유다, 꺼리다, 지난번 작품에서 봤던 것은 미타찰과 저죄가 있습니다. 다만 미타찰을 설명할 때 극락이라든가 서방정토 다 되는데, 이상향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이상향은 죽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제는 지금도 쓰고 있는 저작거리 할 때 저자란 말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시장. 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새 책을 받으셨습니다. 파란색 새 책을 받으셨고요. 새 책을 가지고 하는 재미난 숙제. 숙제의 범위는 어디냐? 왜 안 되지? 숙제 범위 알려줘야 되는데. 나왔다. 귀엽죠? 여기까지예요. 음.
네 번째 날짜.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할 거냐면 거들 건데, 무슨 퀴즈랑 그리고 초록색, 여기서 숙제했던 책죠? 둘다 받을게요. 이름 써주시고요. 자, 복습 퀴즈. 네? 이걸 좀.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파란색 숙제를 할 때, 요거. 자, 숙제. 문제 푸는 것, 이제 맞죠? 채점하는 것도, 예, 이거 포함입니다. 이것도 더. 오답정리. 아, 오답정리의 기본. 자, 틀린 문제가 있으면 뭘 본다? 이게 왜 정답일까? 원래 이제 내가 찾은 거보단 틀렸으니까 정답인 이유를 적기.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 오답인 이유를 적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틀린 이유를 적으셔야 되는데 제가 금기어로 쓰고 있는 게 세 개가 있어. 아, 틀린 이유. 몰라서. 점점점. 이 지랄 안 돼. 실수. 안 돼. 잘못 봤어요. 안 돼. 잘못 봤는데 그럼 뭐라고 써요? 안 돼. 그럼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야 돼. 물론 잘못 봤다는 거 잘못 봤는데 그 뭐라고 쓰냐. 저는 만약에 써야 된다면 이런 것까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잘못 보아서 틀리게 되는 빈도가 많으냐 적으냐. 즉, 빈도가 적어서 어쩌다가 그렇게 된다면 그냥 간단하게 잘못 보았다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 무엇,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잘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에 뭐 X 표준을 크게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와야 돼.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돼. 근데 허건날 잘못 보는 사람은 사실 옆에 X를 크게 치든 동그라미를 크게 치든 다 틀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틀리기로? 그러기 힘드니까. 그때는 선지 하나하나의 OX를 다 박아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봐서 틀렸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선지를 끝까지 다 보진 않고 그냥 이거 맞네? 하나 걸렸네? 옳거니 표시해놓고 틀리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까지 보는 게 대안이 되겠죠. 즉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를 대라는 안 그러고 그냥 몰라서 틀렸어요. 대안이 뭐야? 알아야 돼요. 실수해서 틀렸어요. 대안이 뭐야? 정신 차릴 것. 이지랄한다고. 그건 이게 대안이 안 돼. 근데 여기서부터 좀 구체적으로 자신이 틀린 이유를 설정. 여기까지가 숙제라는 뜻. 여기까지가 숙제라는 뜻. 잘할 수 있지요? 아, 이제 이 책 좀 지겨운데. 근데 어쩌겠어. 다 풀어 끝나는 거. 자, 얘를 열려라. 저기 뭐야? 그 향가 뒤에 그 필기해야 되는 부분 마저 할 건데. 91쪽입니다. 자, 우선 향가의 형식. 좀 성의 없어 보이는데 향가의 형식이 딱 세 가지예요. 네 줄로 되어 있는 사구체, 여덟 줄 되어 있는 팔구체, 그리고 열 줄로 되어 있는 십구체입니다. 뭐 그럴 것 없다 싶겠지만 이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이 향가가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전해져 있는 향가라고는 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총 몇 수냐 할 때 수로 따지면 전체 25수밖에 안 남아 있고, 작품의 개수로 따진다면 뭐 16개 정도? 그래서요,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는 형식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줄부터 시작해서 10줄이 완성형일 것이다. 10줄 된 게 완성형일 것이다. 아니야, 필기할 시간 줘야 돼. 지금 내가 떠들어봐야 한 30%밖에 안 됩니다. 떠들어도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또 떠들지 않으면 글씨가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보이는 대로 일단 쓰세요. 여러분들 오실 때 눈 왔어요? 다행히도 눈은 그친 거 있네요. 아까 막 눈이 옆으로 내리던데? 옆으로 이렇게. 다행이다. 집에 못 갈 뻔했네. 자, 얼추 되셨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가는 이렇게 줄수에 따라서 총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시작은 사구체로 봅니다. 사구체로 보고요. 얘가 완성형이에요. 19체. 그러면 팔구체는 뭐라고 할까? 얘가 완성형이고 얘는 시작이니까 얘는 과대기적 형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배운 제망매가는 적용할 수 있어요. 19체 향가는 흔히 네 줄, 네 줄, 두 줄, 이렇게 나누어 놓는다고요. 제막내가 앞부분 기억하시죠? 의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이었다면, 두 번째는 역시 어떻습니까? 역시도 우중충해요. 혈육과의 이별이 주는 보편적 허무함. 왜? 혈육과의 이별은 사실 보편적 경험이다. 누구든, 자기가 죽든 누군가가 죽든 간에 겪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이별이고, 그래서 느끼는 감정은 뭐야? 허무하다, 무상하다. 이전까지는 잘 알고 친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제막매가의 마지막 두 줄, 우리가 낙구라고 하는 거 뭐예요? 앞에 감탄사로 시작하고 밑한 차례에서 맛보일나 도닦아 기다리고다 이렇게 나오는데
위탁찰에서 만날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나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동주적 기다림의 자세가 바뀐 거지. 여기에서 시상의 집약과 전환이 일어나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불을 닦으면서 위탁찰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로 바뀌게 된 거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월명사가 스님이다 보니까 그냥 불을 닦는다기보다는 불도를 닦는다라고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왜 모르는 말이 나왔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19체 향가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사내가란 말이 나온 거는 찬기파랑 사내가 우리는 보통 찬기파랑가라고 부르는 19체 향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원전인 삼국유사에 찬기파랑 사내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고민하는 거지. 아, 사내가가 향가를 얘기하는 건가? 아, 근데 너무 오바잖아. 사내가 얘기가 한 작품에만 나왔는데 모든 향가를 사내가라고 부르는 건 좀 오바인 것 같아. 아, 그러면 이 사내가라는 말은 찬기파랑가만 얘기하는 건가? 그것도 좀 이상한 거야. 한 작품만을 가리키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절충하자. 어떻게? 직구제 향가를 사내가라고 부르는 걸로 절충하자.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는데 사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 십구체 향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결국 자신의 믿음, 종교적 기다림으로써 승화해내고 초극해내고 극복하는 것이 제망내가에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의 흐름이다라는 거고요. 주술성 얘기를 좀 해봅시다. 주술성. 여러분, 주술성이 뭘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는 주술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저희 때는 아니고, 저희보다 좀 윗세대는 그때 좀 이제 수능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을 때.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수능 시험장 앞에 이제 응원하고 또 나중에 병원 나가서 가는 거지. 가서 예, 학생들 들어가고 마감되면 어떻게 해요? 철문 닫아버리잖아. 닫아버린다. 야,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막 엿을 붙여. 왜? 붙으라고. 엿 붙이고. 대학 가서 엿 붙이고. 그리고 학생은 이제 시험장 가서, 수능 시험장 가서 시험 볼 거 아니에요? 막 부모님도 가서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 우리 부모님은 같이 가질 않았어. 저 혼자 갑니다. 혼자가 여긴가. 그러고 갔지. 근데 만약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평균 5등 비빈 애가 시험 다 보고 났더니 전 과목 1등급을 받았어. 얘들아, 이거 주술 있니 아니니?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과학이야? 정성은 과학이다? 이게 주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 기도에서 학생이 1등급 됨. 맞아? 그럼 니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우리 공부 왜 해요? 부모님의 정성에 기대면 되는 거지. 왜 해요? 그치.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는데 이 작품, 시작품이나 아니면 다른 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주술성. 대망매가 주술성 있느냐? 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경설화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 제망매가라고 하는 향가를 월명사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다?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지더니 서쪽으로 서방정포를 의미하는 서쪽으로 날아갔다. 극락왕생했다. 노래했더니 극락왕생 주술적이야. 구지가가 우리가 배운 주술적인 노래예요. 구지가 왜 주술적이야? 노래의 내용이 뭐였어? 구지가 노래 기억하니? 왜 나를 어렵게 만들어? 볶아 볶아 머리를 베어라. 그러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여기 있죠. 누가 들으면 레시피야. 근데 이 말을 했더니 뭐가 생겨서 거북이가 머리를 낸 게 아니지. 그러면 그건 주술성이 아니야.
나온 결과가 뭐예요? 알 6개가 왔고 거기에서 왕이 될 인물들이 태어났다. 이게 바로 주술서죠. 자, 문학 부분 필기는 요거까지고요. 미리 지나가는 김에 숙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숙제 범위 요 앞에 있었잖아요. 그거 지나서 어디까지? 끝까지. 끝이 어딘데? 여기 109페이지가 우리 요 교재, 첫 번째 교재의 고전 문학 문제풀이 끝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결국 다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독서해야죠. 지난번에 뭐 얘네들은 다 봤고 우리의 숙제 범위는 어디서부터였어요? 요 헬리콥터의 과학부터였는데요. 자, 그럼 우리 겐톡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틀린 거, 틀린 문항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자, 헬리콥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 지문에서 뭐 스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서로 간의 관계, 비례냐, 반비례냐, 요것들을 잘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기 있는 원리가 실제 사물과 잘 어울려서 이해가 되면 너무 좋죠. 좋은데, 안 될 때도 있잖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풀어야 될 때도 있잖아. 그렇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건 아주 지엽적인 요 관계들은 최소한 파악을 해놓고 그다음에 복습할 때 전체를 이해해 보자. 가령 여기에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처음에 나오는 거. 일단 회전 날개는 단식의 방향. 저 뒤에 그림 있는 거 아는데 일단 귀찮아서 여기다 대충 그렸어요. 저는 헬리콥터를 위에서 보고 있는 이런 구도고요. 헬리콥터는 지금 프로펠러가
안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설명대로 가는 거예요. 진행 방향은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12시 방향이 진행 방향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 90도 위치에 있는 여기에요. 여러분 너무 용어를 명확하게 잘 써서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공식 뭐지? 속력과 시간 거리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도는 어? 이런 반응 너무 좋다. 귀엽고 좋아. 여러분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뭐예요? 어디까지 안 하면 방향성 있죠. 그래서 벡터 값이잖아요. 그죠? 요거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속력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속도라고 해버렸어요. 자, 좀 적당히 넘어가면서 넘기면서 설명할 거다. 자, 얘는 이렇게 빨리 가고 있어요. 이동 거리가 이만큼, 이동 거리가 많을수록 속력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냐? 얘가 전진 방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만큼 간 게, 요걸 간 게 다가 아니야. 얘도 이만큼 갔거든. 그러면 거리는 더 늘어나겠죠. 거리가 늘어난다면 보다 역 자체는 커진다. 여기 속도라는 표현을 쓰면 이 방향값들이 달라서 그런 건데 어찌됐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결과적으로 더 크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설명을 했어요? 포장날개의 속도에 헬리콥터의 전진 속도를 더한 속도가 된다. 이게 어디다? 전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움직인 건 어떻게 되냐? 상쇄된다는 거지. 왜? 얘 이렇게 열심히 갔지만, 응, 나도 열심히 갔어. 그럼 이 거리만큼 서로 상쇄돼서 거리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속도가 줄어든 게 된 셈이다. 요걸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요 뒤에 지문 보면 나와 있는 절대 공간, 요거 기억하세요? 그 뉴턴의 절대 시간, 절대 공간? 그 개념을 같이 알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할 수 있는데 귀찮아. 여기가 전진이, 여기가 후퇴이기. 어느 쪽이 빠르다고요? 예, 전진이기 더 빠르더라. 기류 속도도 전진이기 더 빨라지겠죠. 뒤로. 그림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고요. 운동 상태의 유체가 물체에 부딪혀 맞추거나 흐름이 좁아지면 물 호스 같은 거 짧게 틀면 어떻게 된다? 압력이 되는데 이 움직일 때 압력이 좁아. 정지 상태 유체에 작용한 압력이 정압이에요. 이 둘을 합쳐서 온전한 압력이라고 해서 전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압의 값은 일정하다. 전압의 값이 일정하다고 박혀 있으면 동압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정압은 내려간다. 즉 둘은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지. 반대도 상정할 수 있겠죠. 동압이 내려간다면 정압은 어떻게 된다? 올라가게 된다. 자,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형태 차이로 인해서 날개 윗면의 기류 속도가 실제로 뭐 날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도착점은 똑같은데 얘가 지금 더 몰아서 갔잖아요. 근데 도착하는 시간까지도 같다면 얘가 더 빨라졌겠죠. 얘가 더 빨라지면서 압력도 올라가고 올라가면 동압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얘는 쓴다. 그게 뭐다? 양력이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류 속도가 빨라질수록 양력도 증가하는 비례 관계가 되네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받음각입니다. 받음각. 근데 받음각 얘기할 때 연날리기라는 설명 예시가 나와서 조금은 의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연날리기를 해보시? 연을 보셨어요? 연 아세요? 연.
저도 연을 만들고 날리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구점에 있는 걸 사서 이렇게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연을 만들어 보고, 이런 연 싸움, 뭐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건, 어, 그런 거는 이제 읽기 자료 같은 데서만 좀 봤고. 자, 근데, 뭐 연이라고 하는 물체라든가 원리 같은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요것도 같이 봅시다. 연달리기에서 연을 기울여서, 이렇게, 보는 방향에 대해 받은 각을, 자, 키워볼게요. 키우면 어떻게 된다? 받은 각이 낮았을 때는 그냥 흘러버린다면, 받은 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받치고,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합력 생겨서 위로 뜨게 되죠. 양력이 커지는 경우. 가등각이 결국은 가등각의 크기가 양력도 커지게 되네요. 둘은 이제 비례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 아까 양력에 영향을 주던 게 또 뭐 있었어요? 유체의 속도. 얘네가 세트로 묶이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다? 유체의 속도와 양력, 가등각과 양력, 얘네들 비례하고 있네요. 자, 받은 각이 서로 같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전진 이근 속도가 더 빨랐으니까 양력이 커지게 되었죠. 자, 제가 헬리콥터입니다. 하이. 하이, 라다, 헬리콥터. 자, 그래서 지금 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귀찮으니까 못 돌아. 근데 여기 돌고 있어. 돌고 있는데 아까 내가 그대로 돌면 같은 조건이라면 얘가 기류 속도가 더 빨라서 양력이 발생한다.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겠죠.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쪽을. 후퇴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 지금 전진 후퇴 쪽에서 어느 쪽으로 기운 거예요? 후퇴각 쪽에서 기운 거예요. 아, 아,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겠어? 이따가 선지도 나오고 하니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플랩업, 플랩다운 요 기능을 통해서 서로의 평형을 맞춰주는 것이죠. 그다음 7번 볼까요? 7번.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의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고 전진과 후퇴이게 받음각이 같다면 조건 다 똑같고 본문에서 나왔던 것도 반시계 방향이었으니까 이거 똑같아요. 전진이게 방향으로 기울게 된다. 아니라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보다 후퇴각으로 후퇴이기 이쪽으로 기울게 된다. 이쪽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8번 주관식이긴 한데 양력에 대한 설명이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쪽의 기류 속도가 움직이는 날개의 기류 속도 동압이. 근데 동압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아까 기억하시죠? 정압은 특정한 값을 일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동압이 높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 정압은 낮아지게 돼. 그리고 플랩업, 플랩다운 얘기할 때도 전진익에서 받은 각이 작아져야 어떻게 돼요? 양력도 작아지고 그러면 양력이 작아지니까 덜 떠서 균형 맞추고 또 얘는 받은 각이 커지니까 이쪽 양력은 커져서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게 돼요. 자, 그 뒤로 넘어가 볼 건데요. 여기에 지금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부터 볼게. 이 그림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수요 공급전을 배운다고 읽었어요. 맞죠? 근데 이거는 처음 보지 않을까요? 소비자 입력, 생산자 입력. 이거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기준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가격은 시장 가격인 P0로 맞출게요. P0일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점들의 연속인 이 선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여기에 이 선들은 어떻게 되겠다? 이 각 점들이 얘기하는 게 이건 수요잖아. 수요. 사고 싶은 마음.
시제로 가격이 잡혔어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니은 기점. 그럼 이 사람은 P0라는 가격이면 이거 사요, 안 사요? 이 니은 지점에 있는 수요, 즉 소비자는 P0라는 가격에 해당 물건을 살까요, 안 살까요? 음, 저의 애착 인형이에요. 누군가가 손대기 시작하면서 끝이 없어졌어. 아, 애착 마이너스 1. 자, 얘들아, 얘가 얼마쯤 해? 얼마쯤 할까? 이렇게 바꿀까? 얼마면 살래? 쌀. 이걸 왜? 아, 이건 저에게 소중한 거라서 저는 10,000원이어도 사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장에 내놨더니 사람들이 2,000원에 사기도 했어. 이거야. 2,000원짜리인데 나는 여기 애착이 있고 나 이거 너무 좋아서 10,000원에 10,000원이더라도 산다. 근데 너네는 공짜로 줘도 가질 생각이 별로 없다였죠. 니네는 여기 있는 사람 500원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런 사람이. 그럼 얘들아, 너희들은 이거 2,000원이면 산다 안 산다? 안 사. 여기 있는 사람은 이 가격이면 안 사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2,000원이면 산다 안 산다? 산다. 근데 어떻게 산다? 존나 좋아하면서 산다. 왜? 난 10,000원이어도 샀을 거야. 근데 2,000원밖에 안 해? 개꿀. 이게 뭐다? 그 개꿀의 마음이 소비되기다. 이걸. 반대로 생산자 잉여도 가능하죠. 이건 뭡니까? 생산자들은 나 이 가격에 비수라는 가격, 이 낮은 가격에도 이만큼 만들어서 팔래요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는 이 가격에 팔지 않습니다. 나는 이 가격에 이만큼 많이 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공급자는 이 가격에 공급하지 않아요. 아까 소비자랑 마찬가지. 그래서 최고 가격제가 도입돼서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제한해 버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자, 원래는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다면 그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뭐 원래 사기로 한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만큼 많은 소비자 잉여가 생기게 되죠. 이게 어떨 때? 최고 가격제일 때. 상한선이 정해졌을 때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이 4번인 겁니다. 왜? 최고 가격제, 즉 가격으로 따지면 B2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보다 늘어났죠. 왜? 가격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이전보다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많이들 어려워했던 요 12번 같은 경우 그냥 중요한 것만 좀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해 보면 초서라고 할 수 없다. 뭘?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그냥 포커스를 맞췄다면 답 찾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네 번째 단계인 초서는 뭐예요? 뽑아서 체계적으로 정리. 아니 그럼 그냥 뽑아서 정리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뒤까지 봐야죠. 베껴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초서라고 할 수 없고요. 뭐예요? 뒤에 판단의 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기록해야 돼요. 이 선택한 문장과 자신의 견해를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초서는 뭐다? 시사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결과물이다. 시사 선택, 거치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결과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앞에서 베껴 쓰는 것과는 달리 내 관점이 들어가서 선택도 하고 그 견해를 설명해야 되죠. 자신의 견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도서, 독서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 다음에 또 힘들어하는 게 14번, 15번이었거든요. 힘들죠. 이 얘기를 좀 봅시다. 간단하게 앞부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심도 있게 뒷부분을 볼 건데, 간단하게 보는 앞부분은 뭐냐?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떤 사람이냐? 신학자예요. 신학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당 가본 사람 있어요? 또, 또 가봤습니다. 제가 바로 배정준 요셉입니다. 세례명 요셉. 근데 밀린 시절 좀 가다가 중학교 때 좀 가다가 뒤에 좀 잘 안 가긴 했는데 아니야. 어찌됐든. 근데 여러분 영화나 다른 매체 통해서 이거는 많이 보셨죠? 성우 긋는 거. 요거의 이론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설. 요거 만든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은 신학자니까 결과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이 실제 사제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했냐면 그 이전 세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의 철학으로서 이 자신의 신학 체계를 논리적으로 완성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우죠. 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인데 왜 인간은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느냐? 그건 네 것이 아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요소를 예술 작품에 넣었는데 그 인간에게 있는 아름다움은 또 어디에서 나왔냐? 신으로부터 나왔다. 다분히 신학자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이 본성 그 자체, 아름다움 그 자체의 미 자체라고 보는 거고요. 뒤에 보면 약간의 스포가 있지만 아름다움, 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각자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했는데 똑같지가 않잖아. 각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얼굴이 다를 수 있잖아.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미는 주관적입니다.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아름다움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불변하는 객관적 실체가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설정한 아름다움의 세 가지 특징인데 그건 뒤에서 의미 내용으로 보도록 하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뭘 꺼내왔냐? 아리스토텔레스를 꺼내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또는 조각품이나 어떤 인위적 작품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론이 바로 진료 형상론이거든요. 진료는 재료예요. 가령 아폴론 신의 형상 모양을 조각한 조각이 있어요. 뭘로 만들었어? 대리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 대리석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이상해. 대리석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아폴론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게 아폴론 조각상이고 그 모양은 어디에서 나왔어? 그 본성은 보통 이상학적 영역. 누가 설계도로 이렇게 던져준 게 아니야. 이것이 담고 있는, 이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아폴론의 형상은 추상적으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작가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조각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리석이라는 재료가 아폴론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성을 만나면 현실태, 아폴론 조각상이 됩니다가 이 아저씨의 설명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걸 온 사물로 확장을 해본 거예요. 뭐냐? 모든 사물이 다 그 안에 뭘 담고 있다? 신의 형상을 어느 정도 다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전제가 나왔어?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보니. 그리고 그 형상의 근원인 신은 순수 형상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 된다까지가 이 사람이 자신의 이론을 아리스토텔레스를 긁어와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잘 이해 안 되시죠?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슴속 깊이 공감하고 맞는 이야기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학자가 되겠죠. 근데 저도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도 전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는 말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거예요. 자, 미의 의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대.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성,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완전성은 미의 의미 내용 중 하나지. 그런데 이 완전성의 의미, 이 완전성은 뭐다? 선의 의미 내용이래요. 얘들아, 하나만 질문할게, 그러면. 미의 의미 내용 중 완전성이 선의 의미 내용과 같다면, 선의 의미 내용은 미의 의미 내용의 부분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조금 풀어서 얘기할게. 미의 의미 내용은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완전성은 선의 의미 내용과 같아. 그럴 때 선의 의미 내용은 미의 의미 내용의 부분이다. 맞아, 틀려. 나 잠깐 잘게. 얘기해줘. 얘들아, 바로 치환해야지. 완전성이 곧 선이라며. 근데 미의 의미 내용은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일부인데 그게 곧 선이라며. 그럼 뭐다? 일부분이 맞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야 문제가 풀리지. 얘기. 14번 봐봐. 기억과 니은. 이게 뭐예요? 미, 미가 가장 상위에 있는 이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었단 말이야. 미의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인데 그 완전성이랑 선이 같다며. 이 완전성은 미의 일부분이야. 얘랑 둘이 같아? 그럼 선은 얘의 일부분이야. 이렇게요. 근데 의미 내용이 동일하다?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우리 학원에서 수업이 제일 많거든요. 아니, 한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수업이 제일 많아. 그러면, 어, 제가 안 읽은 국어 맞아요? 음, 우리 중학생이 제일 힘든 것 같은다고. 뭐야, 수준 어른 거야? 역시 저 아저씨는 띵기야. 내가 많은 캐파를 차지하는 건 맞지만, 내가 전부가 아니야. 난 일부분이야. 아, 최근에, 이거, 녹화 뜨고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할 수 없지. 여기까지 안 보더라고. 그, 그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가 아니구나. 어제까지였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개인적인 연수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로서의 연수야. 내 돈을 내고 그쪽에서 이제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영상과 함께 과제를 하나씩 줘요. 영상을 보고 과제를 실행하는 게 이제 숙제야. 5일 동안 7개의 과제가 나와. 그러니까 하나하나 빨리빨리 깨나가요. 네, 제가 보통 이제 퇴근하고 이제 막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퇴근하면 12시쯤 넘고, 작업하면은, 뭐 빨리 끝나면은 12시, 아니, 1시 반? 아니면 뭐 2시 반? 좀 늦으면 3시까지 해서 과제들을 내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모든 과제들을 다 털고 출근을 했지. 코피는. 코피나. 코피 나는데, 아니, 사실 정확히는 집에서 이렇게 코피가 나는데 잘 안 멈췄어. 수시어 받고 나오는데 학부모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하면서 그래도 일찍 나온 이유는 학생 상담이 있어서 일찍 나왔는데 우리 코피 안 멈추고 어찌됐든 약간 녹초가 돼서 한 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네는 국어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더라. 나는 국어학원 제외하고 두 과목 이상을 더 듣는다. 아, 이거 봐. 뭐예요, 그러면? 영어 수학도 나머지 분들은 어때요? 다 똑같아요? 특별히 다른 경우, 어제 뭐 미술도 있고, 그러던데. 어찌됐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내가 막 이제 과제 같은 거 내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 거 아니야. 그 생각이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이제 과제를 뺑치면서 했잖아. 그래서 죄책감이 덜어졌어. 아, 나도 해보니까, 힘들긴 한데, 되네. 아, 이게 또 하면 하는구나. 아, 내가 또 못할 짓 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었어요. 왜 기대했던 결말이 아니야? 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요 15번, 앞에 있는 지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미 써 있습니다. 어떤 게 써 있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욕구와 인식 모두와 관련되는데, 욕구와 관련되는 건 앞에 보면은 선이란 욕구할 수 있는 것, 완전하기 때문에 욕구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것들은 쾌락의 영역이 아니야. 감각적 영역이 아니야.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아름다움을 그냥 니들이 보고 와 예쁜데 와 멋진데 하고 느끼는 말추적인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예를 봐봐. 얘는 충분히 괴로울 수 있다. 이걸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 봐봐. 화가의 감정과 감각이 표현된 표현주의 회화 작품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보자. 자, 감정과 감각이 표현돼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러거나 말거나 감정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고 만약에 표현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말 아름답네요라고 얘기했더라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추적 감각으로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에선 아름다움 주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주관의 영역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해선. 근데 편지가 길고 뒤에 보면 이해 위기가 낮은 것. 감정과 감각 주관은 나쁜 거야, 별로인 거야, 약한 거고 열등한 거야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해 버리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애초에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주관 자체를. 자, 그다음 조금만 힘을 내. 왜냐하면 별로 안 남았어. 음, 여기 재밌기는 했는데 19번 한번 볼까요? 본문 안 보고 그냥 얘기할게요. 예술 제도 이거 본문을 천천히 읽으셔도 좀 요거까지 캐치했을 수 있는데 예술 제도로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예술은 뭡니까에서 나와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는 옛날 같으면 예술과 아닌 걸 잘 구분했어요. 잘 그린 예술. 내가 잘 그린 변실. 이렇게 끝났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본질은 근데 무슨 가령 큰 사건이 바로 요거였죠. 실제 요거 보신 적 있어요? 이상의 새? 진짜 남자 소변기. 아이고 봐야지. 봐야지. 안 보여줘도 좋으니 집에 빨리 보내주세요. 꺼져. 누구 맘대로. 그건 어림도 없다. 곰벌레도 보고 변기도 보고 제발. 아 뭐야. 안 키운다고. 너무 적나라하죠? 이거예요. 짠. 자, 학생들 앞에서 지금 변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기장이 남자 그냥 실제 남자 소변기를 갤러리에 전시하면서 이거 자신을 작품이라고 했어.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갤러리 이제 공사들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일하는 분들이 큰일 났다. 내일 이거 오픈인데 이거 변지. 이거 누가 이랬 따랐어? 치워버렸어. 기장이 내 거 어디 갔어? 여기 변기 치워? 아니 근데 작품이라고 이런 거예요.
놨다가 결국 치워버렸어요. 왜? 그럼 예술을 인정할 수 없어. 아니, 변기를 그냥 떼다가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게 아무거나 다 떼다 올려도 예술이 맞냐? 그래서 안 됐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변기가 전시된 시간이 짧지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형한 사진작가 한 분이 그걸 찍었어요. 찍고 그걸 전시를 했어요. 뒤샹의 셈을 찍고 전시했고 사람들이 기발하다. 기발하다. 새로운 예술가거든. 그러니까 뒤샹이 존나 열내 변기는 예술이 아니라며. 근데 내 변기를 찍은 건 예술이라고? 나도 인정해. 나도 인정해라. 변기를 찍은 사진이 예술이면 그 변기도 예술이라고 인정해라.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변기 자체에 어떤 예술성이 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결국 뒤샹의 셈도 예술 인정이 됐거든요. 이전에는 안 됐다가 왜 지금은 됐어요? 사람들의 합의가 있었다는 거. 그게 예술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예술로 치자. 인정하자. 이러한 일정한 절차를 거쳤고 우리들이 인정해서 인정되는 거야. 라고 보는 게 예술 제도.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술이 결정된다라고. 이거 보세요. 대감봉은 이것 때문에, 야, 그러니까 소변기도 예술인데 내가 쓰던 삽은 예술이 안 되냐고 삽을 죠? 근데 어떻게 됐어? 대감봉은요? 예술가의 권위,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예술품이라고 인증할 만한 권위를 갖지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고프먼하고 뒤에 보면 나오는 게 요 리프킨 나오죠? 고프먼 먼저 조금만 볼게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여러분들. 저와 지금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연극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제 앞에서 지금 연극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 앞에서 지금 연기하고 계세요? 연기하고 있잖아요. 잘안 돼서. 왜냐하면 뭐, 집에 가고 싶다는 뜻서 살려줘. 어, 잘 듣는 표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알겠는데, 뭐 이런 표정이 있고, 그리고 후면 모습, 무대에 서기 전, 나와 커뮤니케이션 직접 하기 전에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고, 전면 영역,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저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있지. 나 많아. 근데, 최대한 가리고 사는 거야. 가린 게 좋고. 가린 게 좋고. 어마어마하죠. 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마치 무대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얘기했다?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런데 이 뒤에 이 생각을 확장시킨 리프키는 환경을 뭘로 봤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연기를 합니까? 합니다. 보이세요?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표면 연기. 형식에 집중하고 진정한 모습보다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래서 SNS의 뭐 폐해 뭐 이런 거에서 허세 같은 것들 요즘 좀 다른 방향으로 꺾이긴 했는데 그 저는 그 제자들 통해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걔네들도 한 30대구나. 얘네들 이제 졸업하고 한참 뽕 차가지고 병신 막 이제 지금 생각하면 존나 웃기네. 얘네가 졸업하고 막 21~22살 뭐 이런데 수입차 타고 다니는 거야. 응? 근데 하는 일이 뭐야? 딱히 모르겠어. 이제 허세 부리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샀던 거. 근데 그거 이제 찍을 때 어떻게? 내가 봤던 것 중에 좀 노골적인 거는 이제 차 뽑으면서 영정사진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딜러한테 이렇게 차 인수받을 때, 차 가운데 놓고 딜러가 이렇게 서로 압수하는 사진? 우리끼리는 이거 영정사진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제 이거 할까 못 내가지고 팔려나가 이렇게 날아가거든. 그런 거 몇 번 보고. 그리고 좀 요즘은 너무 티나서 이걸 잘 안 하는데, 열심히 살기 힘들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계 딱 보여주고, 보여주고, 여기 자동차 핸들 이렇게 있고, 엠블럼을 딱, 이러고, 딴, 삼각대, 여기 같이 해. 어.
커피 한 잔의 여유 하면서 뭐해? 지갑하고 차키 옆에 차키 지갑 이렇게 베르사체 이렇게 딱 있고 이런 것들 표현해. 신중하게 뭐야? 솔직한. 이건 좀 진정성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좀 확인해 볼 건데, 21번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프먼의 견해. 여러분, 선지 4번은 대라는 내용이에요. 너무 이상한 내용. 봐봐. 공연자가 무대 위인 전면 영역에서의 모습과 무대의 서기적인 후면 영역의 모습 따지고 보면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과 표면적인 모습과 후면 영역에서 이 전면 영역에서의 모습이 아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모습과의 간극, 상이하다는 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인가? 너무 무서운 거.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의 모습과 그 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줄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다? 이건 너무 이상. 이건 너무 이상하지. 내가 얼마나 개사이코패스인지 보여줄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난 엄청 착한 척을 할 거야. 이 얘기예요. 무서워. 너무. 자, 22번을 또 볼게요. 마지막이죠? A군은 어때? 그냥 습관적으로 좋아요 누르고 착한 척하고 공감하는 척하고 이랬어요. 근데 자기 SNS를 보통 어떻게 꾸미냐면 자신의 요리를 담아서 올렸고 그것이 호응이 좋았었어. 그런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개나 되네 병신아 모르는 게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막 씹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근데 얘기는 하고 싶어. 난 이건 이래 라고 얘기는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부계정을 팠자. 부계를 파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기 표현에 용이한 기술들을 이용해 이상적인 자아를 선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상적,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아를 선별적으로 골라서 꺼내는 것보다 친구. 자, 이렇게 해서 이 우리 교재에 있는 독서들은 다 한 번씩 훑어보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 부분도 끝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뭐가 있어? 복수 퀴즈가 있고 복수 퀴즈 단어에 배웠던 것을 조금씩 더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잘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낸 책을 돌려드릴 거고 문제는 데이원 책을 저한테 주게 될 거예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왔대. 네.